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돈과 가족의 관계는 삶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믿고 열심히 일하며 자녀 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희망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력이 약화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우리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가족과의 유대를 다시 바라보고 돈과 가족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며칠 전 75세의 한 남성이 진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며 퇴직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둘이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자녀와 손주가 찾아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나날을 꿈꾸며 말이죠. 그러나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이전의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얼굴을 보러 오던 자녀들이 이제는 점점 드물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소진되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요. 육아와 일 때문에 부모님 댁에 자주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54.3%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퇴직 후 저축이 점점 줄어드는 두려움,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 미래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 나를 도와줄까 하는 의문. 만약 이런 불안이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돈과 가족의 관계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알아야 할 진실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돈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자녀들의 태도. 2. 노후 자금에 관한 세 가지 진실. 오늘의 주제는 실제로 있었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전직 회사원, 59세의 전업주부, 그리고 67세의 전직 교사.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노후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배운 교훈은 놀랍도록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경제력이 상실될 때 가족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 현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5세의 전직 회사원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이상 대형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씨는 2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그는 2억 원의 퇴직금과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와 여가를 포기하고 저축에 힘써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아내가 건강할 때는 주말마다 자녀들이 집에 모여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것이 김 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반년 만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달에 한 번, 결국 생일이나 설날이 아니면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가끔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의 아내는 분명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딸은 일이 바빠서 라고 하며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저축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치료비와 생활비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준 지원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자동차 할부금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3천만 원을, 둘째 아들의 자녀 교육비로 2천만 원을, 딸의 집 개조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원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과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축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김 씨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을 팔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자녀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추억이 깃든 집인데 라며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던 것은 나의 생활이나 건강이 아니라 집이라는 자산이었다는 것을요. 김 씨는 집을 팔아 약 3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중 1억 원은 요양시설 입주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긴급 상황을 위해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자녀들의 사랑을 사려고 하지 않겠다.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김 씨에게 예상치 못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만나 취미활동을 즐기며 무엇보다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자유와 돈에 의존하지 않는 올바른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가끔 시설을 방문하지만 이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의미 있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유대는 돈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59세의 전업주부 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온 결말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은혜 씨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은혜 씨는 월 150만 원의 유족연금과 저축을 점차 소진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은 은혜 씨에게 가족의 보물이었습니다. 3LDK 크기의 크지 않은 집이지만 자녀들의 추억이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은 의사가 되는 꿈을, 딸은 교사가 되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아들이 의사로 독립하고 결혼해 자녀가 생겼을 때 은혜 씨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도심과 가까운 넓은 집을 찾고 있었지만 의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이들을 위해 넓은 집이 필요해요 라고 상담했을 때 은혜 씨는 고민 없이 집을 팔아 그 돈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약 10억 원에 팔렸고 그중 8억 원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은혜 씨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즐거웠던 은혜 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매일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아내는 은혜 씨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모두 맡겼습니다. 어머님은 한가하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혜 씨의 마음에는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은혜 씨의 방은 6평 남짓한 방 한 칸이었고 그것조차 너무 넓다는 이유로 창고와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식사에 대해 불만을 말하거나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고령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산을 자녀에게 넘긴 후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은혜 씨의 건강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무리한 육아는 삼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서를 아들 부부에게 보여주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다면 나가셔야죠. 라는 냉혹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은혜 씨는 놀람과 슬픔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손주를 위해 대부분의 저축을 사용해버려 자신의 손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부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판 돈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거주지를 잃은 은혜 씨는 딸에게 의지하려고 연락했지만 거기서도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는 오빠에게 모든 걸 주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은혜 씨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유족연금을 위지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끝에 맞닥뜨린 이 결말에 은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설마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도 자신의 삶을 똑같이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권리에 대해 잘 아는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자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간병이나 의료비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은혜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파트타임 일을 찾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잃은 것은 크지만 은혜 씨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겠어요. 이것이 제가 배운 인생 최대의 교훈일지도 몰라요. 물론 은혜 씨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많은 가족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하다의 방식으로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가족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김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중요한 균형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가족의 유대란 서로의 자립과 존중 위에 세워지는 섬세한 신뢰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67세의 전직 고등학교 교사 박현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발견한 과정을 들려주려 합니다. 박 씨는 교사로 35년을 일했고 정년까지 3년 남은 시점에 갑작스러운 학교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며 조기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으로 약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있으면 보통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박 씨의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파산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박 씨는 퇴직금에서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장남의 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투자한 1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지원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며 알겠다 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퇴직금도 1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박 씨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부담만 줄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장남의 지원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결단이었지만
동시에 남은 자금으로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는 각오가 생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교사 시절 고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유튜브 사용법을 독학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자가 없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35년간의 교육 경험이 있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운지를 알고 있다. 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채널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수익도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박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약 150만 원의 수익이 있으며 연금과 합치면 아내와 함께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익을 얻는 만족감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단호히 지원을 거절한 덕분에 스스로 일어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남은 작은 회사를 창업하여 조금씩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지원을 거절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노년 심리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박 씨의 사례를 이상적인 자립 모델로 평가합니다.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삶의 만족감과 자존심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박 씨의 유튜브 영상에는 부모 세대의 댓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군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박 씨는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결국 자녀와 손주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 자립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지금 그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과 돈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김 교수와 재무설계사 은혜 씨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약 40%가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자녀를 위해 라는 말이 때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씨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부모 자신의 자기만족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1.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매달 연금 외에도 최소 2억 원 이상의 저축을 손에 남겨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미래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김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박 씨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부수입을 얻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으로도 이어집니다. 현재는 인터넷을 활용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라고 은혜 씨는 말합니다. 3. 자산의 이전을 신중히 진행하기. 특히 생전 증여나 유산 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추가 조항을 포함시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산 이전은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의 중요성. 돈의 문제는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립함으로써 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제안되는 7가지 단계입니다. 1. 현재의 자산과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기. 2. 미래에 필요한 위료비와 간병비를 계산하기. 3.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보한 후에 검토하기. 4. 새로운 수입원을 모색하기.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 5.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6.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하기. 7. 필요에 따라 전문가, 변호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 돈이 사라지는 것은 확실히 큰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유대를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자립하는 용기, 그리고 필요한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강인하게 살아가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돈에 관한 3가지 진실. 60세가 되면 노후 생활에서 돈과의 관계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저축을 지켜야 할까? 사용해야 할까? 자녀에게 얼마나 남겨야 할까?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돈에 관한 3가지 진실을 전달합니다. 1. 정보를 수집하고 노후 자금에 냉정하게 대처하기. 노후 2억 원 문제 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특정 모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연금, 퇴직금, 기존 저축과 같은 수입원과 지출의 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60에서 70대에는 취미나 여행에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80대 이후에는 체력과 외출 빈도 감소로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주택 대출이나 교육비 부담이 끝나면 생활비 자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단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을 현실적인 안정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가 돈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냉정히 파악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 위료비나 취미에 얼마나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후에 자녀에게 남길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적절한 정보를 모으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노후 2억 원 문제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설계를 생각하십시오. 2. 위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기. 노후 생활에서 위료비와 간병비는 큰 걱정거리로 꼽힙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료 및 간병보험 제도는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위료비를 10% 부담하며 고액 위료비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보험을 이용하면 데이 서비스, 단기 입소, 주택 개조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불안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간병이 필요할 경우 소득에 따라 10%에서 30%의 자기 부담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큰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간병 서비스를 미리 조사하고 자신에게 맞는 이용 계획을 세움으로써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할 때 돈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 돈의 가치는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를 넘으면 체력과 시간이 제한되는 만큼 무엇에 돈을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행, 새로운 취미, 가족과의 추억 만들기 등 건강할 때만 즐길 수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세요. 이런 경험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마음의 재산이 됩니다. 많은 고령자가 건강할 때 돈을 더 많이 썼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포기하거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을 미룬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이때 추천하는 방법은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희망과 꿈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무계획적인 낭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큰 구매나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가장 큰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할 때 돈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의 충족감과 만족감을 얻고 후회 없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